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종교법인 옴질리교 타산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법인 옴질리교 해산명령. 옴질리교는 89년 8월 29일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두 설립 등기까지 마친 종식 종교법인이었다. 물론 종교법인 등록 과정에서 관할관청인 도쿄도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옴질리교가 종교법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5년 5월 시점에 옴질리교 교단 관계자가 아닌 일본 사회 구성원 가운데 옴질리교가 정식 종교법인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2명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옴질리교가 샤린을 살포한 시점에 정식 종교법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개하고 있었다. 종교법인 해산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처럼 보였다. 일본의 종교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산명령은 강경한 어감과는 달리 그 단체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일 뿐 포교나 종교활동 등 종교적인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이며 각 종교단체는 관할관청의 설립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포교와 같은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당연히 종교법인이 해산된다고 해도 이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아니었다. 법인격을 박탈당해도 종교법인 옴질리교가 사라지는 것일 뿐 종교단체 옴질리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종교법인 해산이 필요했을까? 우선 세금 혜택 박탈을 들 수 있다. 종교법인이 아니게 되면 세제상의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옴질리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옴질리교 교단에 대한 공적인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징세 대상이 되면 일본 정부가 옴질리교 교단의 경제활동 내역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옴질리교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등이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실수는 옴질리교의 내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일개 신흥종교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으며 단체 활동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쉽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옴질리교는 몇 번이고 일본 사회에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옴질리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종교법인 해상에는 다른 중요한 기능도 있었다. 일본은 개인이 아닌 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해 등기를 하려면 법인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교법인이 아니게 된단 말은 결국 옴질리교란 교단명을 사용해 정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기도 했다. 교단 간부 체포를 통해 옴질리교 인적장을 뺐고 동시에 옴질리교의 자금원을 끊어야 했던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 절차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95년 6월 30일 종교법인 옴질리교의 관할관청이던 도쿄도의 도지사와 도쿄지방검찰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옴질리교 해산명령을 청구한다. 당시 도쿄지검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지하철, 샤린 사건과 같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옴질리교가 실제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연관성을 단기간에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사건이 아닌 당시 이미 증거 확보되어 있던 샤린 제조 계획을 주요 근거로 삼아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소송 전략이었다. 만약 도쿄지검과 도쿄도가 제대로 된 전략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옴질리교의 주요 범죄를 거론하며 지루한 재판전을 벌였다면 옴질리교를 궁지로 몰기 위한 이후의 모든 일정이 끝도 없이 연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쿄지검은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초기 단계의 응징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었다. 대응하는 옴질리교 측에서도 쟁점이 좁혀진 만큼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화할 수 있었다. 우선 옴질리교 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화학시설은 샤린이 아닌 농약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만약 교단 내부에서 샤린을 제조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스모토 치즈오는 이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마스모토 치즈오 개인을 위한 소송 전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옴질리교 교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주장이기도 했다. 옴질리교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샤린 제조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옴질리교 교단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공명심이 앞선 일부 간부의 폭주로 인한 사건이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참 교묘하죠.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 이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 법률상 대리인이 법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이제 해산 명령을 청구합니다. 이 민사 소송에서도. 그래서 검사가 이제 도쿄지검에서 해산 명령. 그 근거는 그 당시엔 이미 아직 그 샤린 독가스 살포가 공식적으로 옴질리고 했다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샤린 제조 계획만으로도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겁니다. 이때 다시 옴질리교에서는 일부 간부의 일탈이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5년 4월 23일에 괴한의 습격을 받고 다음 날 사망한 교단 간부가 폭주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이미 타기한 간부에게 죽은 사람 말이 없죠. 타기한 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마스모토 치즈오와 살아남은 교단 간부는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옴질리교 교단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옴질리교 교단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마스모토 치즈오가 옴질리교 내부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마스모토 치즈오의 지시하에 옴질리교가 살인 제조 시설을 건설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 재판에서는 샤린이라는 물질의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화학공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때때로 화학 무기로도 사용되는 다른 물질과는 달리 샤린은 오직 살인만을 목적으로 한 물질이다. 살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적어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로지 살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을 교단 내부에서 대규모 제조시설까지 건설해 제조하려 했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폭거였다. 종교법인 해산에 관한 통상적인 재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95년 10월 30일에 이와 같은 판단을 이유로 종교법인 옴질리교 해산을 명령한다. 단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옴질리교 측은 당연히 항소한다. 95년 12월 19일 도쿄 고등재판소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한다. 이 단계에서 종교법인 옴질리교는 해산당하고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즉 종교단체 옴질리교만이 남게 된다. 하루 뒤인 12월 20일에는 도쿄지방재판소가 저명한 변호사를 해산 절차에 들어간 옴질리교의 청산인으로 지정했으며 12월 20일에는 종교법인 옴질리교의 해산 등기가 완료된다. 도쿄지방재판소의 지정을 받은 청산인은 95년 12월 27일에 옴질리교 도쿄 총본부 건물로 들어가 당시까지 집단생활을 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리고 법에 따라 교단 재산이 청산인이 관리하에 들어가 있음을 선언한다. 파산관제 비슷한 거죠. 뭐 파산도 청산 절차죠. 이후 신자들에게 질서를 지키며 현재의 시설에 퇴교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하철 샤린사건 발생 이후 28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하철 샤린사건이 발생하는 순간까지 안이한 태도를 일관하던 일본 정부와 동일한 정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었다. 초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잘 파악하고 있었다. 옴질리교는 출근 시간대의 도쿄 지하철에 샤린을 살포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이상 종교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청산인은 적어도 283일 뒤에는 옴질리교의 도쿄 총본부 건물 안에 서 있어야 했다. 당시까지 도쿄 총본부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던 옴질리교의 간부와 신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권력과 그 의지가 순식간에 눈앞까지 닥쳐왔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이다. 이 기선 제압의 효과는 매우 컸다. 최선의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는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정부다. 일본 정부는 지하철 샤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고 그럴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 일본 정부가 이 임무에 실패한 이상 일본 사회 구성원들이 날카로운 질책은 피할 길이 없었다. 차선의 정부는 일단 참사가 발생한 뒤 추가적인 시간 낭비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는 정부다. 일본 정부는
죄책감에 빠져 우울해할 여유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지하철 샤린 사건으로 대표되는 옴질리교 사건이 전체적인 사후 처리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을 막을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95년 3월 20일 이후 일본 정부는 이 차선의 정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1996년 1월 30일에 옴질리교 측의 특별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에는 통상항고와 특별항고, 그다음에 뭐 즉시항고 이런 게 있죠. 뭐 민사소송법이 나옵니다만 뭐 이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특별항고인가 봅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 옴질리교 해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순식간에 일본 정부의 첫 번째 반격이 성공을 거두면서 옴질리교는 재반격을 위한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교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조차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해산 명령을 담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이나 이런 특별법에 이런 규정은 있는데 이걸 한번 일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공부 삼아 한번 보죠.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던 만큼 한계도 분명했다. 종교법인 해상 절차상의 청산인은 권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청산인은 신자들에게 교단시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퇴거를 강제할 권한은 없었고 재산 동결 처분도 할 수 없었다. 참 그러네요. 게다가 명백하게 교단 재산으로 명시된 재산이 아니면 관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교단 측의 재산 은닉에도 대항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이 청산만으로 해산명령 청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두 번째 바로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일본 사회는 두 번째 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는 종교단체가 된 옴질리교를 파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렇죠. 이 종교법인 해산명령하고 그 해산명령에 의한 청산은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인 파산법, 도산법에 의한 청산 절차로, 파산 절차로 선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을 날리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창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